과거의 패턴을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한 번, 두 번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금리 낮춰졌으니까. 근데 이게 누적되고 보니까 결국은 중앙은행도 경기가 뭔가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금리를 낮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돌아보면 뭔가 살벌한 거죠. 그럼 이제 그때가 보면 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경기 침체가 금리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무서워. 그러면 그런 순간 항상 자산 가격들은 팍 주저앉죠.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책도 쓰셨잖아요. 네.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펀드 매니저이시기 때문에 본캐죠, 본캐. 네,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더 메인이신데 네. 사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금리의 뭐 변화 이런 것들 막 그 얘기 나오면서 언제 금리 인하하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언론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금리라는 게 결국에 뭐 경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 그렇죠. 금리라는 걸 저희는 좀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일단 이제 증권사에서 제 섹터가 애널리스트 할 때 섹터가 제가 채권 이자율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금리만 거의 한 25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한 나름의 결과를 그래도 조금 담아낸 게 이제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책인데 제가 이제 조금 고민했던 내용들이 어떤 결과로 이제 저는 정리를 했냐면 금리라는 게 이게 참 묘한 게 이 경제 활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 상황의 또 결과물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경제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경제가 어떤 상태를 보이니까 그게 또 금리에 또 거꾸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전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전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금리의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쪽에 잘 모르신 분들은 금리 하면 그냥 하나의 점으로 있는 줄 아세요. 근데 금리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냥 몇 가지 얘기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국가가 발행할 때 적용되는 국채금리가 있고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금리가 있고 우리가 집 살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뭐 여러 가지 금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각각의 금리가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움직여요. 네. 심지어 방향성도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은 오르고 어떤 놈은 떨어지고 마치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개별 종목은 왜 떨어져 뭐 이런 느낌처럼 주식처럼 개별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금리도 얼마든지 각 금리별로 다양한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금리가 다르게 움직이는 거를 잘 보고 있으면 지금 경제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는데 라는 것도 심지어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것도 좀 방향이 또 다른 건가요? 오를 때 뭐 경제가 네. 좋으니까 오른다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 네. 아니다 경제랑 상관없이 또 뭐 올라가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자, 이것도 좀 되게 중요한 게 금리가 올라가는 원인은 양 끝단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가 올라요. 왜냐하면 자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투자하면 내가 사업 벌리면 돈 벌겠는데 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뭐 집 사고 뭐 부동산 사고 뭐 사업 벌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자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꾸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또 금리가 올라요.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도에 있었던 외환위기. 그 당시에 우리 금리가 뭐 20% 25% 갔잖아요. 네. 그때 아시는 것처럼 경제는 박살났어요. 성장률 마이너스고. 그럼 그때는 금리가 왜 오르느냐?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른바 유동성 경색, 신용 경색이 오니까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서라도 자금을 구하려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금리가 오릅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을 하는 게 이게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금리 상승인지 아니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자금 경색과 신용 경색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 각각에 따라서 이게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볼 때는 하나의 금리를 보시면 안 되고 어떠한 금리와 어떠한 금리의 차이를 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가 보는 스프레드가 뭐냐면 만기가 긴 장기 금리와 만기가 짧은 단기 금리의 차이인 네. 장단기 금리 금리차. 스프레드, 네. 장단기 금리 차 이거를 제일 많이 중요하게 봐요. 그게 뭐 역전되면 위기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대표님도 아실 정도로. 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는데 왜 위기가 올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부분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향후 미래 경제를 대비할 수 있냐 없냐를 가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의 그 수준을 보여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기 두 개의 지금 선이 있어요. 아까 금리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금리의 종류를
구분할 때 이제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만기 수준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거든요. 1년짜리 금리랑 10년짜리 금리랑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만기별로 다른 금리를 쭉 이어서 연결해서 붙이면 이걸 하나의 곡선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수익률 곡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yield curve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위에 있는 파란색은 미국의 국고채 수익률 곡선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한국의 국고채 수익률 곡선이에요. 자, 차이를 보시면 일단 양쪽 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돈 빌려줄 때 1년 돈 빌려주는 금리랑 10년 돈 빌려주는 금리랑 어느 쪽 금리를 더 높게 받아야 될까요? 길게 갈수록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길게 갈수록 불안하잖아요. 원금을 되돌려 받을 위험이 못 받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보상을 요구하게 되니까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고채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도나진 않으니까 뭐 1년이나 10년이나 돈 못 받을 확률은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국고채는 만기별로 어떤 게 작용을 하냐면 돈을 돌려받냐 못 받냐가 아니라 미래의 경제 상황이 어떨지를 얘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5.5%고 1년짜리 2년짜리 국채금리는 5.5, 5% 넘어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의 국고채 10년짜리 금리는 지금 얼마냐면 4.2%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1년짜리 채권을 사면은 5% 이자를 주는데 10년짜리 채권을 사서 묻어두면 4.2%밖에 안 줘. 그러면 대표님 어디에 투자하시려고 하시겠어요? 1년짜리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1년짜리 1년 뒤에 5.5 바로 수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리도 더 높고 근데 왜 10년짜리를 바보같이 4.2에 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어떤 함의가 숨어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10년 동안 투자를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하나는 1년짜리 채권을 매년 사는 거예요. 올해도 1년짜리 사고 내년에도 만기 돌아오면 1년짜리 또 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지금 10년짜리 채권을 아예 처음부터 사는 경우. 그러면 향후에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올해만 놓고 보면 1년짜리 사면은 5% 주고 얘는 10년짜리를 4.2에 샀으니까 얘는 그냥 4.2를 고정으로 주겠죠. 그러면 올해만 놓고 보면 1년짜리를 5%에 사는 게 이익이죠. 네. 근데 이제 내년이 됐어요. 내년에 다시 1년짜리 살려고 봤더니 금리가 4.5로 떨어졌네. 네. 1년 뒤에 1년짜리 금리가. 그래도 10년짜리 나쁘지 4.2로 않지만. 묵어놓은 것보단 나아. 그래도 나쁘지 않네. 근데 또 1년이 지났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3.5가 됐네. 네. 그 다음에 1년 지나니까 이제는 3.0이 됐네. 2.5가 됐네. 2.0이 됐네. 이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10년짜리 4.2에 사는 게 나았을 건데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할 수 네. 있죠. 그러면 지금 왜 사람들이 1년짜리 5%의 채권을 납두고 10년짜리 4.2에 사냐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이게 주택 살 때 주담대 변동을 할 건지 5년 고정으로 할 건지 뭐 이거 가지고 항상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질 만한 경제 환경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야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도 금리가 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냥 노멀한 상황일 때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든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인즉슨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높은 금리지만 다시 또 뭔가 경기 침체 같은 게 와서 금리가 떨어질 거다. 그것도 훨씬 많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록 금리가 좀 낮지만 10년짜리 장기 채권으로 지금 묻어두는 게 길게 보면 나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낮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던데 그런 함의가 여기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앞으로 미래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보니까 장기 금리가 오히려 낮아져서 이제 역전이 된다. 그렇죠. 지금보다는 안 좋아질 수 있다. 거다. 지금이 피크다. 이런 생각을 이 채권 시장에 있는 수익률 곡선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뭐 이유도 있을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 이제 갑자기 뭐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뭐 네. 이런 식이 그동안 발생했었기 때문에 지금 네.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 네, 이런 얘기가. 그 실제로 과거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이후에 한 20번 경우가 있다고 하면 한 18번 그 정도는 경기 침체가 왔고 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안 왔어요. 이번에도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확률이 꽤 높다고 네. 볼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로 경기 얘기하면 다들 얘기하는 게 지겹다. 그 얘기 작년부터 했었잖아. 네. 근데 아직도 안 왔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과거에도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다음에 바로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라 시차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평균 한 1년 반 정도의 시차를 거치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1년 반이니까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 그보다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도 뭘로 보느냐에 따라 중요한데 제일 공신력 높은 거는 3개월 금리하고 10년짜리 금리를 많이 보거든요. 미국채 기준으로. 네. 얘가 역전되기 시작한 게 재작년 10월부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6월이니까 1년 반하고 한 2, 3개월 정도 살짝 지났어요. 그래서 평균치를 살짝 한두 달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채권 시장에 좀 오랫동안 있었고 장단기 금리의 미래 경기에 대한 예측력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멀지 않았다. 온다. 어. 조만간 오긴 온다. 저기 좀 온다.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오기는 온다. 네. 그리고 평균 기간을 지났으니까 그렇게 이제 먼 기간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되게 좋다고 막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유럽이나 캐나다는 네. 막 낮추고 있는데도 미국은 우리 언제 금리 낮출지 모르겠다. 뭐 지금 데이터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막 계속 투자하시고 미국은 계속 간다 이런 뭐 느낌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조심할 수준의 어떤 그런 통계 지표들이긴 하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그 미국 경제가 되게 재밌는 게 얘네가 역사적인 평균치를 또 계산을 해보면 과거에 얘네가 경기 확장하는 기간이 한 평균 5년 정도 돼요.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네. 근데 역사적으로 경기 확장 기간이 제일 길었을 때는 10년도 있었어요. 특히나 뭐 1990년대의 IT 호황 때도 그랬고 코로나 위기 오기 직전까지도 그때 막 10년, 11년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경기 침체가 이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 3월인가 4월이었으니까 지금 딱 5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딱 미국 경제의 확장기 평균을 딱 지났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10년도 간 적이 있으니까 뭐 경기 침체 앞으로 뭐 5년 남았을 수도 있어.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평균치는 일단 지났다라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지금 이제 되게 좋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좋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모멘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들 많이 얘기하시는 AI 모멘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새로운 혁신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마치 90년대 미국의 IT 호황 때처럼 과거에 없었던 AI라고 하는 신문물이 생겨나서 이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옛날보다는 경기 확장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내세운 정책이 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옛날처럼 미국이 뭐 다른 나라들한테 좀 원조를 해주고 우리가 세계 경제의 형님이야. 네. 이런 좋은 시절은 갔고 니네는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먹고 사는 거에만 우리는 신경 쓸 거야. 니네들 미국에 와서 물건 팔려면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 사람 뽑아. 이게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거든요. 미국에 보시면 제조업이 막 몰려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지아주인가 가게 되면 막 엄청나게 제조업 몰려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조업 모멘텀이 있고 제조업 모멘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민자들이 막 와가지고 엄청나게 일자리를 얻고 그렇게 해서 월급 받으면 또 미국에서 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 미국 우선주의와 결탁된 이민자들의 유입 그다음에 또 AI 혁명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의 호황기를 조금 연장시키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영원히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도 경착륙하냐 연착륙하냐 이제 이 논란이 있다가 노랜딩 뭐 착륙이 네. 없다 이러는데 노랜딩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언젠가는 착륙을 할 텐데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또는 언제이냐 그 시기와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미국 경제 침체 시기가 오기는 온다. 하긴 뭐 뭐든지 다 항상 최고 좋을 때는 막 끝도 없이 갈 것 같지만 또 네. 언젠가 또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또 다시 내려가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수익률 곡선을 보면은 한 시장에서는 한 2, 3년 정도는 좋을 수 있지만 10년 뒤에는 확실히 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봐야 돼요. 10년 뒤라기보다는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으니까 약간 이제는 그 노란불 정도 켜진 네. 정도. 그러니까 이 10년간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네. 이게 장기가 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많이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온다고 하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가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이 많이 꺾였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다라고 뭐 네. 보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맞는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 생각해 보면 저금리일 때 투자가 유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달 금리가 낮으니까.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금리가 낮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물가가 낮고 뭐 디플레이션 환경이고 그래서 금리를 낮춰준다고 하면은 문제는 아닌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춰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영향력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즉 금리가 낮아진 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효과가 크냐, 아니면 이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경기 침체라면 경기가 둔화되면서 발생하는 뭐 기업이익의 둔화라든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 수요가 꺾인다든가 이런 쪽의 악영향이 어떤 게 더 클 거냐를 이거는 이제 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시장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뭐 제가 죄송할 건 아니죠. 예. 자산 가격이 우리나라 경제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 오해하시는 게, 야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이 되겠어? 부동산이 되겠어? 그걸로 절대 자산 가격 투자하시면 100점 100패입니다. 실물 가격하고 자산 가격하고 따로 노는 경우가 되게 많고, 자산 가격은 의외로 이 유동성의 힘이 더 많이 작용을 하고, 또 이 유동성은 한국 유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유동성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지금 아직은 경기가 좋은데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아직 경기가 좋으니까 기업 실적이 잘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도 얻기 쉽고, 그런데 이제 물가가 그동안 높았다가 이제 낮아지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도 낮춰준대. 곧 있으면.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요? 경기는 아직 안 꺾였는데 네. 금리를 낮춰주니까. 낮춰주려고 저렇게 계속 시점을 잡고 있고, 그러면 자산 가격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또 금리를 인하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고민해봐야죠. 왜냐하면 왜 자꾸 금리를 낮춰주지? 한두 번 낮춰주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물가도 빠르게 안정이 되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에 상응해서 지금 금리를 낮춰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금리가 낮아지는 거를 좋게 생각해야 되냐, 아니면 금리가 낮아지는 이 경기 둔화가 오히려 본질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맞춰보는 시점이 온다는 거고, 과거의 패턴을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한 번, 두 번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금리를 낮춰줬으니까. 근데 이게 누적되고 보니까 결국은 중앙은행도 경기가 뭔가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금리를 낮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돌아보면 뭔가 살벌한 거죠. 그럼 이제 그때가 보면, 야 이게 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경기 침체가 금리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무서워. 그러면 그런 순간 항상 자산 가격들은 팍 주저앉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보면은 항상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닷컴 버블 이럴 때도 네. 뭐 고점이다 하는데 뭐 계속 가잖아요. 네. 뭐 끝도 없이 그럼 이제 진짜 가나 할 때 또 꺾이고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사실 이걸 맞춘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워낙 또 채권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확실한 거에 투자하자, 채권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얘기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좀 동의는 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요런 방송 요즘에 좀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이거 시점을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뭐 파세요, 뭐 지금부터 곧 위기 옵니다, 뭐 자꾸 이렇게 약간 자극적인 제목을 달려가시는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경제를 보는 저의 그 시계열은 아직은 경제가 강건하고, 근데 물가의 압력이 좀 낮아지면서 과하게 높였던 금리를 낮춰주는 긍정적인 금리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에는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주식도 네.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요즘에 에브리띵 랠리라 그래가지고 뭐 웬만한 자산 가격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너도 나도 좋은 국면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어져요. 근데 금리 인하 한 이후에 그때 되면 이제 생각이 좀 복잡해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금리 인하가 정말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그냥 정상화 차원에서 해주는 금리 인하인지, 아니면 마침 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후적으로 해주는 건지, 그때부터는 좀 고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산 가격별로 조금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가면 그때는 주식보다는 채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러한 기대들이 이미 최근에 많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그러니까요. 나타나고 네.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는 채권 투자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트렌드에 뒤처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동학개미 운동 코로나 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외 주식으로 가면서 서학개미, 서학으로 요즘은 채권개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이게 보면은 연간으로 개인들이 채권에 투자한 규모예요. 보면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으로 개인들이 4조 5천억 정도 채권에 투자했는데 2022년 가니까 20조 갑자기 4배 5배가 빵 튀게 됐죠. 그리고 23년도 가니까 38조 또 거기선 2배. 그리고 올해 지금 지난주 말까지 따끈따끈하게 6월 14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21조를 샀대요. 개인들이. 그러면 지금 아직 1년 절반도 안 지났으니까 곱하기 2하면 40조. 그럼 작년보다 또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2021년도에 4조 5천억이 순매수였는데 지금 10배. 불과 3년 만에 10배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채권 투자 안 하고 있냐는 다 거죠. 금리 하락에 지금 베팅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지금 개미들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채권 투자라는 게 개인들에게 되게 상당히 지금은 이제 유행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냐? 왜 2022년부터 갑자기 개인들이 채권을 사기 시작했나? 그냥 단순합니다. 채권을 사볼 만한 가격대, 즉 금리 수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차트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 2021년 전만 하더라도 지난 한 수십 년 동안에는 이른바 저금리 체계, 그다음에 금리는 계속 하락하는 시기여가지고 야 뭐 금리 몇 푼 받겠다고 채권에 투자하냐, 딴 거 하고 말지, 이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고 대규모의 유동성을 풀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국채가 막 4% 나오는 거예요, 금리가. 네. 미국제는 한 4% 중후반, 5자도 나오고. 우리나라 채권도 국채야 3% 중반이지만 뭐 회사채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 발행한 뭐 후순위채, 뭐 신종자본증권 이런 거는 5, 6%, 6, 7% 나오니까 옛날에는 감질만 나서 투자를 안 했는데 이 정도면 해볼만 하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둔화되는 위험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정도의 금리라면 채권으로 갈아타서 그동안 벌어놓은 거 내가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들을 지금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마음으로 갔는데 금리가 지금 계속 동결로 쭉 가다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조금 내가 너무 빨리 들어갔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반대로 이젠 진짜 들어갈 때다. 네. 이젠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뭐 동시에 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는 당장 다음 달부터 내려간다 이게 아니겠지만 지금은 좀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식을 투자할 때는 가격의 저점에서 사는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채권은 또 거꾸로 높은 금리에서 채권을 사는 게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금리 때 채권을 샀는데 얘가 금리가 떨어져서 낮은 금리가 되면 나는 이른바 평가 이익이 생겨요. 채권 값이 이제 비싸지면서 돈을 버니까. 그렇죠. 그리고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사서 낮은 금리에 팔면 매각 차익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고점 부분에서 채권을 사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고점 부분에서 채권을 살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이미 지나갔어요. 2022년도에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한번 우리 국고채 10년이 4% 넘어간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또 뭐 PF 이슈 등등 해가지고 또 한번 4%를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채권을 운 좋게 사신 분들은 지금 뭐 엄청 뿌듯해하고 계실 텐데 그 뒤에 뭐 금리가 단기적으로 급하게 빠졌던 올해 연초에 사신 분들은 또 손실 구간이야 아직도. 그래서 이게 약간 채권도 주식처럼 내가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이 희비가 엇갈리는데, 그래도 길게 내다보면 지금 정도 금리 수준은 역사적으로 한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채권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금도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미도 약간 뭐 슈퍼 개미가 있고 정말 작은 뭐 소액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지금의 어떤 분위기는 약간 좀 고액 자산가 이런 분들도 좀 채권에 많이 좀 투자를 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이제 투자가 됐다가,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주식 투자는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채권 투자는 약간 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채권을 100만 원 뭐 200만 원 살 바에는 뭐 굳이 별로 의미가 없는, 적어도 거액 자산가들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 사야 조금 의미가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거액 자산가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번에 이 북남 와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ETF라는 게 정말 다양한 그 영향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권 투자의 허들을 많이 낮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ETF도 채권 ETF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증권사 객장에 가서 내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조금 눈치 안 보고 채권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객장에 안 가도 그냥 주식시장에 상장된 채권 ETF를 내가 소량으로 뭐 몇만 원만 돼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접근성이 높아져서 훨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 아까 보여드리는 그 차트는 실제로 개인들이 알채권 투자한 규모만 저 정도예요. 근데 채권 ETF까지 투자한 거 생각해보면 더 많이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채권 투자에 좀 저변이 넓혀진 부분들이 저는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는 어쨌든 뭐 방향성이 좀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네. 안전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채권이. 그러면 지금 채권 투자하려고 하려면 결국에 금리 인하의 시즌이 언제 시작이냐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뭐 올해 미국에서 금리를 좀 인하한다고 좀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전망은 미국이 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의 속도로 금리를 이제 낮춰가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전망이기도 하지만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금리 전망치도 그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거기 점도표에는 뭐 올해 한 번, 내년 4번 정도 뭐 인하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올해 한 2번, 뭐 내년에 4번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일단 그 현재 5.5인 기준금리가 내년에는 한 4%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사실은 한국은 우리 경제만 놓고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 눈치 보느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이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자칫 잘못해서 이게 자금 이탈을 가져올 수 있고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다시 또 수입 물가를 통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목전에 다다른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보다 먼저 스위스, 뭐 네. 스웨덴, 캐나다, 뭐 최근에는 ECB까지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면 빠르면 그보다 한 달 정도 먼저 하면 8월 정도께도 금리 인하가 저는 가능하다가 보고 늦어도 한국은행이 한 11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아, 우리나라가 먼저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먼저 하고 싶어 하는데 여건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여건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담보되느냐예요. 우리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통화체계가 우리보다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뭐 유로화는 기축통화고 스위스는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뭐 신용등급으로는 제일 우수한 나라니까 그런 애들은 미국 눈치 안 보더라도 야 우리는 금리 좀 낮춰도 자금 안 빠져나갈 거야. 뭐 우리나라 안전하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맘 편히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은 아직은 불안하니까 확인하고 인하하려고 하는 욕구는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는 선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음 달에 미국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면 뭐 우리가 조금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죠. 뭐 예전에도 뭐 우리가 먼저 내린 적도 있으니까요. 지난 사이클에서는 또 우리가 먼저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추세만 가면 되지 뭐 한두 달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채권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면 뭐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뭐 결국에 어떤 뭐 변수들도 있고 뭐 항상 뭐 상황이 또 바뀌기도 하니까 그 지금 앞으로 뭐 한 반년 안쪽에 어떤 뭐 지금 금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좀 보세요? 일단은 정치적인 변수로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대선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은 또 참 올드보이와 더 올드보이의 재밌다고 해야 되나 어이없는 매치이고 근데 사실 또 현재의 가능성으로 보면 또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되게 큰데 이 트럼프는 정책을 보면은 되게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고 또 되게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요. 왜냐면 뭐 적극적인 재정을 쓴다던가 아니면 세금을 확 낮춰줘가지고 경제 활동을 더 부스트업 시킨다던가 그러면 사실은 다시 경제가 원래는 좀 둔화 사이클로 가야 되는데 모멘텀 받아버리면 다시 또 경기가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다가 또 다시 생기면서 이게 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다가 애매하게 금리 인하 조금밖에 못하고 다시 금리 인상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미국에서 1995년도에 한번 발생했거든요. 금리 인하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다시 금리를 인상했던 그런 국면으로 빨리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역시 눈여겨봐야 될 거는 트럼프의 귀환 여부 그리고 트럼프가 내놓을 정책이 얼마만큼이나 물가를 자극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원래는 금리 인하가 빠르면
한 3월부터 시작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한 6개월 미뤄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올해 1, 4분기 조금 길게 보면 2, 4분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가가 올랐어요. 근데 유가가 왜 올랐는지 보니까 갑자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인질을 잡아가고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 보복 공격하고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 또 개입하고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미사일 한 번씩 주고받고 중동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니까 유가가 그냥 경기 여건과 무관하게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유가 오르면 그냥 바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걔네는 기름값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크니까 중동에 대한 만약에 불확실성이 다시 생긴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제 금리 인하는 뭐 시간 문제 아니겠어? 라는 기대가 또 무산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두 가지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변수이자 위험 요인이 아닐까.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제 지표나 전체적인 뭐 물가의 상황은 금리가 아래쪽을 향하는 방향을 가리키고는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사실 같습니다. 변수라는 거는 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조심은 하자 정도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좀 인하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럼 결국에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하면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할지 뭐 부동산을 할지 아니면 뭐 채권을 할지 아니면 뭐 이걸 다 해야 될지 네. 고민들을 하실 텐데 결국에 어떤 이 자산 배분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동산만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혀 없고 나는 뭐 현금만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시니까 어떤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좀 어떤 식으로 좀 배분하면 좋나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자산군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낮으면 물론 먹을 때 덜 먹을 수 있지만 깨지는 부분을 많이 좀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뭐 하염없이 늘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하게 되면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뭐 이 정도의 자산 구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하라고 그러면은 너무 또 네.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네. 이거를 다 제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ETF 하시면 되고 이것도 자신 없으시면 아까 제가 했던 TDF, TIF, 뭐 TRF 이런 거 하시면 되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개별 기업 단으로 좀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 가격이 조금 버블을 만들어내는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경제 여건상 아직은 경기가 그렇게 큰 침체를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 금리가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조금씩 낮춰줘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는 당장 나쁘지 않은데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라고 하면은 사실은 모든 자산 가격 입장에서는 약간 기름을 붓는 그렇죠. 형태예요. 그래서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 랠리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지금은 옥석을 가리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자산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횟수로 이제 뭐 내년 정도가 넘어가서 경기가 확장된 기간이 좀 꽤 길어졌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지가 지금 이제 거의 2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누적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디인가에서는 약한 고리가 조금씩 지금 금이 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는 도망가야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자산 중에서 그래도 확실한 안전자산으로 옮겨 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처럼 금융시장에서 플레이를 한다고 한다면 주식보다는 채권으로 도망가야 되겠고 부동산만 하신다고 한다면 부동산에서도 부동산 내에서도 위험자산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조금씩 그 안에서의 또 배분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경기 침체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예, 저는 시기로 딱 못 받기는 그렇고 대체로 첫 번째 금리 인하 때까지는 그냥 즐겨도 될 것 같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얘기될 때쯤이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씩 비중을 옮겨 놓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0 아니면 100 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뭐 현금 아니면 자산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위기감이나 뭐 어떤 이렇게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약간씩 자산 배분을 안전 자산과 좀 위험 자산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절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과 함께 자산 배분 뭐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노후 대비도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또 연금을 또 준비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처음 나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부장님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